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2,800선 위에 안착을 해서 이제는 2,800선 잘 지켜내나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고 코스닥은 키 맞추기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하루 만에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국제금리가 간밤에 급등한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봐야 될 텐데요. 우선 지금 지수는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죠. 코스피 지수는 2,781선에서 코스닥 지수는 1.6% 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이분과 나눠볼게요. 오늘은 임성우 메리츠증권 도곡지정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먼저 머니맵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소폭의 상승불을 켜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함께 상승불을 켜고 있지만 SK하이닉스 1% 가까이 내리고요. 리노공업과 HPSP,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도 1에서 2%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좀 섹터별로 움직이긴 했지만 SKC 같은 대장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힘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약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2차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르노 쪽에 LFP 배터리 공급한다 이런 소식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NF까지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엔캠은 오늘 또 안에서도 독단적으로 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내리고 있죠. HLB, 유한양행 그리고 의료기기 쪽도 다 같이 파란불이 짙게 깔려 있고요.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내려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금융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이 또 하반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방어주 성격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금융과 보험, 증권 다 같이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운주는 또 일부 종목들 상승불 켜져 있고요. 엔터 쪽에서는 SM이 1% 이상 올라가고 있고 LIG 넥스원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 고밸류에 대한 부담 속에서 오늘 10% 정도 주가 급락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머니맵 체크해봤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저희 진단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수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지 어제 2,800 잠깐 보여준 걸로 우리는 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예, 며칠 전 대비 지금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확률이 급증하면서 네. 미국의 금리 급등, 요것만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근데 이 전까지 이어졌던 상황은 뭐냐면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었고 페드의 금리 인하 확률이 9월을 중심으로 이제 좀 올라가고 있었죠. 금리도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ISM 제조업 지수 미국 컨센서스보다 하회했잖아요. 그래서 경제 지표의 둔화라는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던 상황인데 트럼프 당선 확률 때문에 금리만 올랐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그 미국 경제가 느끼는 압박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지표는 향후에 추가로 둔화 양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그러면은 사실 연준 같은 경우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더 취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어제 그러니까 이번 대선 토론에서 되게 바이든이 참패를 했다라는 분석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할 시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를 계속 고성장 혹은 주식시장을 고성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어떤 대응할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 측면에서는 이러한 하락은 어떻게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 크게 동요하지 마시고 초심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힘든 시장이기도 합니다. 개인들만 양시장에서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종목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도 생각한다면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오늘 전략을 잘 챙겨보면 되겠죠. 일단은 오늘의 종목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테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 시간에 테스 반도체 관련주 좀 얘기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투자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포인트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볼게요.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반도체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계획 내놨잖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모두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 혹은 가동률을 높인다, 투자를 늘린다 이런 계획들이 최근에 연이어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를 했었죠. 마이크론은 사실 구체적인 다음 회계년도의 투자 수치를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음 회계년도 25회계년도에 매출액의 30% 정도를 투자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역산을 해보면은요. 투자 비용만 놓고 봤을 때 올해 대비 내년에 40% 정도의 투자 캐펙스 증가를 예고한 거거든요. 그래서 큰 폭의 마이크론도 큰 폭의 투자 증가를 예고했고, 근데 마이크론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이 투자하고 있는 현재 신규 팹 공장이 아이다호와 뉴욕에 건설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급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26년 이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4, 25, 2년, 그러니까 향후 2년간은 자기들은 공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타이트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한 1, 2년간 타이트한 상황을 더 우회적으로 강조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였거든요. 그 상황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모두 다 투자 확대를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투자 확대 사이클에 이미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의 확대 사이클에 들어온 만큼 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관련주를 봐도 되는지 그 부분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테스가 주가가 6월 말쯤부터 해서 좀 올랐거든요. 이거 수급적인 영향도 있는 걸까요? 예, 제가 테스 한 2주 전 6월 10일 때였네요. 그때 네. 방송했었고 그다음에 좀 횡보하다가 6월 26일 날 갑자기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대규모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 네. 다음 날도 또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그날 저도 이제 왜 올랐을까 뉴스라든지 다 검색해봤는데 특별한 관련된 뉴스가 없었어요. 근데 그냥 추론을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상황, 그러니까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임박한 상황.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턴 사이클 진입 시점에서 사실 여러 주식들 중에 테스가 가장 어떤 그 레버리지가 큰 주가의 상승폭이 큰 종목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되살려 보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다른 장비주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았었던 상황입니다. 테스의 PBR 밸류에이션이 1배 중반이었고 다른 회사들은 2배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첩되면서 어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를 좀 자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수급적인 이슈지만 주목해볼 만한 이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전공정 장비 업체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과 연기금이 봤을 때는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이슈로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앞서 보셨듯이 투자 확대 사이클도 같이 탔으니까요. 여기서 그러면 더 이제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신규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네. 이 회사 원래 뭐 전공정 장비 업체지만 신규로 한 2-3가지 정도의 장비도 이제 라인업이 이미 갖춰졌고 전자나 닉스의 콜 테스트도 거의 통과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발주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신규 장비들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 트렌드에 또 맞는 장비들입니다. 뭐냐면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BSD라고 백사이드 증착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웨이퍼가 지금 HBM들 층수가 올라가면서 이슈는 웨이퍼가 자꾸 휩니다. 열 공정이 많이 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웨이퍼 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웨이퍼 후면에 일단 덧면되는 이런 증착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효성이 높은 그런 장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장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파운드리용 건식 세정 장비. 이것도 증착이 되면서 이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장비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또 맞는 장비이기 때문에 기존의 비즈니스에 이어서 신규 장비의 라인업이 더해지는 이전의 사이클 대비 더 추가적인 어떤 그 비즈니스의 레버리지가 확대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중 고점이 32,900원이었습니다. 오늘은 3% 가까이 내려가면서 2만 원 중반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바라보세요? 네, 저는 45,000원 예전에 제시해드린 네. 목표가 계속 유지를 하겠고요. PBR 밸류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업사이클 최대가 4배까지 갔었던 종목인데요. 일단 3배 정도 이번 사이클에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4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 주가 45,000원 유지,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항공주 중에서 대장이죠. 대한항공입니다. 팬데믹의 기억, 이제 7, 8월 되면 여름 성수기 휴가철 다가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항공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실제로 여객과 화물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항공 운임입니다. 운임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 지속하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주요한 이슈가 컨테이너 해상 운임 급등이죠. 네. 그러니까 팬데믹 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그래서 HMM이라든지 주가 급등을 야기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그때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굉장히 많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올라가면 뒤따라 올라가는 게 항공 화물 운임이 뒤따라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항공 화물 운임은 해상 운임보다 더 단가가 높지만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원래 그 높았던 그 가격 간의 차이가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올라가면서 괴리가 축소되면 이제 축소되고 또 컨테이너의 부족함이 부각이 됐을 때 화주들은 항공 화물로 이제 시각을 돌릴 수가 있는 상황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공 운임, 이제 화물 운임이 이어서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항공 화물 운임이 올라가고 있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제 팬데믹 때 사실 팬데믹 때 여객은 거의 제로에 수렴했었잖아요. 근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운임이 급등하면서 이 여객의 부진을 모두 다 커버해 줬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지금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상 운임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뒤를 또 따라가는 게 항공 화물 운임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업황도 좋은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이 화물 쪽의 실적도 봐야 될 텐데 화물로 꼭 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작게 본다면 중국발 직구 많이 늘어나면서 화물 수요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화물로만 딱 운송되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는 온리 항공으로만 네. 운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기 어제도 6월 전체 수출 나왔는데 반도체 수출이 많이 증가했죠. 50% 정도 증가했나요? 그래서 지금 수개월째 계속 반도체 수출 경기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 경기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 수출 경기의 이제 화물 쪽에서는 항공화물이 직접적인 수혜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운임이 증가하면 그럼 해운주 보면 되지 왜 항공주를 갖고 왔냐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지금 팬데믹 때는 여객은 없었죠. 네. 화물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객도 좋은데 화물도 다시 좋아지는 상황. 양쪽의 사업 부문이 모두 좋아지는 상황이라서 대한항공이 이제 좋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대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져 있거든요. 지금 0.8배 PBR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항공주를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많이 올라갔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화주들이 관세 인상 전에 서둘러서 지금 선적을 하고 있는 네. 것도 지금 해상운임의 증가에 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이런 부분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운임 증가 추세가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 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객과 화물이 함께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항공주 많이 내려가기도 했었잖아요. 물론 LCC 대비해서는 FSC 쪽이 괜찮긴 한데 밸류도 궁금하고 대한항공 하면 사실 아시아나와의 합병과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 쪽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이라 그것도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주가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밸류에이션은 차트 보시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때 거의 PBR로 1.8배까지 도달했다가 지금은 1배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1배 이상, 1배 초반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지금의 업황을 감안했을 때 상황이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 있다. 그리고 아시아나와 합병 이슈는 사실 지금 당장 불거진 게 아니라 사실 수년된 이슈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미 투자자들이 이 합병이 되면은 대한항공이 좋으냐 나쁘냐, 아시아나항공 좋으냐 나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수년간 해왔던 상황이라서 이게 그리고 지금 14개 국가 중에 미국의 한 나라만 승인을 남겨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이 합병은 그냥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합병이 되는 게 크게 어떤 대한항공 주가에 위로나 아래로 크게 어떤 변동을 야기할 이슈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중립적인 이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미국이 거부를 했을 때는 이거는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부를 했을 때 그래서 승인 합병 절차가 연기가 된다. 이거는 시장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또 악재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시장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처음에 합병 이슈가 불거졌을 때 아시아나는 사실 부채가 굉장히 많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 덩어리를 떠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래서 이 합병이 지금 지연되는 이 이슈는 대한항공 주가에 또 그렇게
나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슈는 좀 중립적으로 보자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3만 원,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임성우 부장님과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